N는 도대체 왜 그럴까? 안나는 왜 그랬을까? 산후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산후우울증 7주, 8주 치고는 애가 너무 크긴 해요. 10주짜리 애 치고는 너무 커, 애가. 한 석 달에서 6개월짜리 되고는 몸집인데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산후우울증이 처음에 한 5주, 처음 4주 안에는 80% 정도에서는 우울감이라는 느낌이 눈물 펑펑 나고요. 막 울고 싶고 막 슬프고 이런 게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건데 대개는 1, 2주 안에 끝나고요. 하지만 10에서 20%는 우울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기고 0.2% 산후정신병이 오는데 안나는 요 근처에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산후정신병까지 오게 돼요.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애를 돌봄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오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랑 혈액형이 다른 이물질을 내 몸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도 끝나면서 그러면서 내 몸의 세팅이 다 바꾸게 되는데 애를 탁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몸이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이전으로.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과 모든 시스템이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서적 불안정이 엄청나게 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 2주일 안에 정상화되는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서는 심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더 1000명에 한 명쯤, 한 명에 2명 정도는 저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다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아 살해와 자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된 게 이 드라마, 이 영화였고요. 알고 보면 저도 이제 산후우울증과 심한 산후 정신증 있는 환자들 여러 명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슴 정말 후회스러운 환자도 한두 명 정도는 있고요. 퇴원하고 3일 만에 뭐 이렇게 안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좀 실감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문제는 이제 자살이나 영아살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내지는 같이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얘기되는 게 이거죠. 만약에 영아 돌연사 죽은 분이면은 이거 그냥 죽은 거니까 애기가 너는 감옥 가진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은근 많습니다.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자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거든요. 이게 생후 6개월 전에 많이 생기고요. 1000명에 0.31명 정도인데 미국 전체 영아 생활 8%, 3위 정도입니다. 대개는 2에서 4개월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되게 미수가인 경우가 많고 엎드려 재우다 보면 우리 그거 하잖아요. 애들 머리 반듯하게 만든다고 엎드려 재우다 보면 가끔 가슴 눌려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고요. 열이 있을 때, 그다음에 너무 푹신한 이불을 사용하는 경우, 너무 뜨거웠을 때, 그다음 겨울에 특히 많더라고 이런 유의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왕왕 있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도 안드레아스는 그거라고 바로 받아들였겠죠. 자기가 가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눕혀 재워라. 다음에 너무 부드러운 침구를 써가지고 애가 확 거기 눌리지 말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엎은 자세로 눕게 되었을 때 뒤집기가 질식 위험이 있다. 이렇게 먹은 걸 토하거나 하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면 여기서 나온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의학 상식이고요. 세 번째가 결국 애가 죽은 걸 이제 여기서는 자막으로는 애를 너무 흔들어서 죽었어요라고 되지만 거기서 영어로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뇌부종이 생기는데 세 가지 특징적인 게 경막하출혈, 각막출혈, 대뇌부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고 던지니까 애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애가 울면 달래는 게 아니라 너 자꾸 왜 울어 하고 하는 거예요. 목을 못 가누잖아요. 아직 한 6개월 돼야지 애가 목을 가눌 수가 있는데 막 흔들 하다 보면 어디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눈에 출혈이 생기고 뇌가 막 흔들리다가 부딪히거나 해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꼭 아주 아기가 아니래도 대개 5살 이내 애가 미약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오게 된 경우에 찾아보면은 이 문제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애를 학대해서 뇌를 손상받는 거라든지 사고로 넘어진 게 아니지만 머리를 다친 아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것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증거로 이걸 하나의 가해에 분명한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은근 많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요 훨씬 아이를 키우는 거에 공동체가 많이 그러니까 확대 가족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훨씬 혼자 키우죠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7주 8주가 될 때까지 할머니 한 번도 안 찾아왔었고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이제 아동학대의 특징들, 뭐 옛날에 부러졌던 경험들이 있는지 여러 옛날 몰래 부러졌던 경험들이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 보면 나오거든요. 내지는 이런 데가 좀 스파이럴하게 부러지는 경험이 있었는지 확 잡다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걸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건 없죠. 이 영화 얘기를 좀 더 다시 하면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안드레아스의 집이 통유리로 돼 있죠. 그런 데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호수까지 쫙 통유리로 보면 밖에 나갈 때 보면 항상 불 좀 켜 있고 침대 밖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문도 있고 아마도 거의 두 면은 통유리인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마루 쪽도 유리였잖아요. 바깥쪽 침대 바로 밖이 통유리예요. 그러면 물론 거기가 외진 곳에 호숫가에 살고 있긴 한 거로 돼 있지만은 좀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라 장면이란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 청교도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청교도가 이제 구교를 반대하면서 나온 켈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교도가 켈빈주의였는데 켈빈주의가 득세하고 있던 도시에서는 이 유럽의 그쪽 데마크 쪽부터 약간 북부 유럽 쪽인데요. 거기서는 유리로 만든 집을 이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엄청난 세속주의적 금욕주의라는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지역을 워낙 그 이전에 구교도도 카톨릭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서양 문화사에 보면 나오는데 즉 커튼이 없고 통일로 되어 있는 집에 있는 건 뭐랑 똑같냐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뭔가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가 커튼을 치고 있거나 창문이 있을 때 커튼을 닫으면 내가 그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빤스만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공간에 살고 있다라는 건 밖에 사람이 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숨기거나 전 아닌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 나쁜 거냐?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애기들 보면 6살짜리 애들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장난감 주고 이렇게 어느 손에 있게만 이런 장난 놀이하죠. 이거 다 맞추면 큰일 나죠.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이거 가끔 틀려줘야 돼요. 엄마 아빠 특히. 그럼 애가 되게 좋아하고 마음 편안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아기가 한 4살, 5살까지 아기는 엄마 아빠 내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속아. 엄마가 모르는 것도 있어. 내가 말하는 아니야 그래도 정말 모르고 넘어가. 그러면 내 본심, 실제 진심이 뭔지, 내가 실제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상당히 도리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안드레아스는 크게 사고를 쳤죠. 대형 사고를 쳤는데 시몬은 계속 전화하고 그 상황에서 한없이 갈등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집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면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알고 보면 다 보이고 비치고 내 생각들이 특히 시몬보다 더 큰 건 안나였었겠죠. 비록 내가 아무리 그 애기가 소푸스가 알렉산더라고 알고 살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다 알고 말 거고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첫 번째가 통유리로 만든 집이었고요. 두 번째는 끝없이 눈을 보여주는 클로우샷이었어요.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눈을 끝없이 비춰주죠. 그러니까 우리 허경영 씨가 그러잖아요. 내 눈을 봐라 그러고
내 눈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도 하고 또그 형사들이 딱 너 내 눈 봐. 살인의 추억 보면 나오죠. 내가 너 얼굴 딱 보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눈하고 눈이라는 거 포유류의 눈은 변연계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근데 변연계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변연계는 감정적 판단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즉 이성에서 얘기해서 거짓말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딱 직관적으로 아는 거 있죠. 이게 옳은 것, 위험하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에 대한 직관을 갖는 게 눈을 가지고 눈에서 딱 늘어나는 거거든요.